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지역의 임시선별진료소도 점차 운영 중단에 들어갑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고 먼저 한 달여 정도 남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구마다 구청장과 또 기초의원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몇몇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구청장 출마 후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경선 방식을 놓고 내용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설이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한명희 두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최근 중앙당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 강서구를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시민공천 배심원제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데 대해 당원을 기만하고 주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당 다른 시도 예비 후보들과 함께 청년 전략 선거구 지정은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한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철회하고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걸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같은 당 특정 예비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해당 예비 후보 측이 사조직을 이용해 돈을 주고 당원을 모집했고 이 사조직이 해당 예비 후보를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9조와 23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 특정인의 돈을 주고 특정 사조직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해당 예비 후보 측은 BTV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선이 아닌 단수 공천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뽑을 거란 소문이 나돌면서 김용성, 김진선, 황동현 등 3명의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경선을 할 걸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전략 선거구와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놓고 내용을 겪자 시민공천 배심원제와 국민 참여 경선을 결합한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뽑는 방향으로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구청장 후보군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공천에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종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의원 공천 심사 결과를 두고 현역 의원 3명이 컷오프되자 해당 의원들은 재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공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발표한 25개 자치구의회 기초의원 공천심사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른 종로구를 살펴봤습니다. 종로구 사직동과 청운효자동 등이 포함된 가지역엔 여봉무 현 구의장이 단일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평창동과 부암동 등의 나지역은 현역 의원 2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종로구 해와 이화동 등이 포함된 다지역에선 30대 청년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창신동과 숭인동 등이 해당하는 라지역은 현역 의원 2명과 또 다른 후보 1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현역 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택, 김금옥, 전영준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8대 구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인데 경선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 재심을 신청한 겁니다. 초선인데 밑도 끝도 없이 청년목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줬는데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재선이든 아니면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선을 안 붙였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청년이라는 목으로 줬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선을 붙게 입사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지역위원장의 공천 개입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로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천심사에선 이낙연 위원장이 관여한 바 없다며 단일 후보와 경선 여부는 부동산 변동이나 전과 혐의, 의정활동 내역 등 심사평가 기준이 반영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선 의원이 경선에도 오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단일 후보 공천 거론에 반발해 현역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자 경선 구도로 변경됐고, 도봉구에서는 현역 구 의장이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에 대한 잡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서울의 구청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 경선 재심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주말 내 결정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와 또 자치구 인구수 변동, 동명치 변경 등으로 선거구역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와 강서구 등에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로 예비 후보들의 혼란과 또 기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하면서 서울시 의원 수는 지금보다 2명 많은 112명으로 늘었고, 자치구 의원은 4명 많은 42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초갑, 동대문을, 성북갑, 강서을 등 서울 4개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확대 시범 실시됩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 중 동대문구 바, 강서구 마, 서초구 가 지역의 기초의원 수는 1명씩 늘었습니다.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161곳에서 154곳이 됐습니다. 3인 선거구는 47곳에서 50곳으로 늘었고, 이전에 없던 4인과 5인 선거구는 각각 3곳씩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시범지역인 동대문 을 지역을 살펴보면 기존 2인 선거구였던 마, 바가 합쳐져 4인 선거구로 조정됐고, 사, 아 선거구는 기초의원이 1명 늘며 5인 선거구가 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에서 3, 4위를 한 소수정당 후보도 기초의원 입성이 가능해 군소정당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에 속하는 예비 후보들의 혼란은 큽니다. 변경된 선거구에 맞춰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서울시당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것.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이뤄져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급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들 사이에선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2명을 뽑는 선거에서 4명, 5명을 뽑는 선거가 된 만큼 변경된 선거구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무소속으로 뛰어들겠다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 조례는 28일 공포 시행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재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 후보 등록이 무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이제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자라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시의원 예비 후보는 29일까지, 구의원의 경우는 5월 8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예비 후보 등록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달라진 후보들의 선거 셈법. 이번 기초의원 선거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등 일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네, 그런데 논란이 상당합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더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취지입니다. 기초의원 선거 3의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한하여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정치개혁에 비해 확대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확대 시범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의 경우 단 4곳. 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 기준인 서울의 161개 기초의원 선거구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선거를 준비하게 됐지만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더 폭넓게 열리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가 된다면 이 유권자들이 좀 더 다양한 선택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이런 정개특위의 결과로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지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이미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개혁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초선거구 획정위는 여전히 2인 선거구 위주의 획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복수공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선거구를 늘린다고 해도 복수공천이라는 게 있는 한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은 그대로 높을 거란 논리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도 복수공천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 그 효과가 매우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인 선거구가 만들어져도 민주당이 3명을 공천하고 국민의힘이 3명을 공천하고 이런 걸 막지를 못하면 사실 소수 정당의 후보를 출마시켜도 의회 진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어렵게 마련됐지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할 것 없이 다 다당제 정치 그리고 양당 독식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겠다. 비례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다들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아마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계속한다면 또 다른 심판이 예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의 소수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 의회 입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서울시 의원들이 입장만 정하면 저는 현재 지금 2인 선거구로 나눠져 있는 선거구들만이라도 4인 선거구로 통합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의 4곳만 이렇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하는 것을 마치 큰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매우 미흡한 부분이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의 확진자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도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실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는 PCR 검사자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는 5월부터 이 자치구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내용을 각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검사자 수가 얼마나 줄었고 또 자치구마다 선별 진료소 폐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종로구 탑골공원 앞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후 PCR 검사 대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종로와 중구 등 도심권 내 선별소에 줄지어 섰던 검사자가 이달 들어 확연히 줄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오고 가는 이들이 쉽게 검사받도록 임시 진료소를 만든 건데 PCR 검사만 가능해지자 대상자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PCR 이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많을 때도 있고 국민보다 많을 때도 있고 해외 입국자가 많을 때는 저희 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선별 진료소가 운영 중인 종로구 보건소 입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드문드문 보건소를 방문하지만 검사자는 대폭 줄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하루에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은 방문자가 1,000명을 넘었다. 이달부터 100명대로 10분의 1 감소했습니다. 한참 많았을 2, 3월 달에는 한 1,700명 정도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170명 정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RAT 검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기는 뭐 결과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오시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5월부터 각 자치구의 임시 선별 진료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검사량이 줄고 있는 만큼 검사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보건소 내 검사소 운영은 유지하는 겁니다. 종로구의 경우 5월 4일 종로 구민회관 선별진료소를 먼저 폐쇄하고 탑골공원 검사소는 22일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이 자치구마다 임시선별진료소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분주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하나둘 운영을 중단하게 되고 또 의료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또 확진 여부에 대한 검사를 위해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 대상이 바로 의료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의료진을 저희가 직접 섭외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지속될 PCR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철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으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8개월 정도 근무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 선별진료소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네, 저희 선별진료소 간호사들은 코로나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행정적인 검사 진행부터 시작해서 검체 안내, 그다음에 검체 교육, 그다음에 그 외부에 관할 그런 그 종로구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시에 출장 나가서 출장 검체 지원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종로구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시 이제 이송을 나가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관련 병원으로의 그런 치료를 돕고 생활치료를 돕고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이제 그 코로나 환자분께서 이제 관련 그런 투석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받으실 때도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련 치료를 받고 귀환하시게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코로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8개월째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선별진료소 방문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많이 줄었다면서요.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검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그런 코로나 관련 질환이나 그런 밀접 접촉 등을 통해서 오셨지만, 현재는 고위험군 위주의 검사로 전환된 이후로는 고위험군 이 분들만 오시고, 그 다음에 해외 입출국 하시는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코로나 관련 그런
그 위험 지역 그러니까 요양원, 양로원 등의 그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선별진료소 방문객 수가 줄어든 건 다행입니다. 8개월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느낀 점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느낀 점은 현재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코로나가 1급에서 2급으로 급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로부터 공포와 그다음에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지만, 현재 저희가 많은 그런 치료적인 역량이 쌓이면서 많이 그런 국민들께서 많이 또 차분해지셨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늘어났고, 우리 의료 체계도 발전하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일상으로의 복귀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저는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는 적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근무하실 텐데 각오와 함께 또 주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는 항상 사람이 많든 적든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코로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일상생활을 전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일하는 동안 관심과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아직 코로나는 여전히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일상생활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마스크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최소한의 방역 수칙은 지켜주시면서 일상생활을 보다 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노원 지역의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수개월째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월급이 끊기면서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수십 명이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 모였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손 안 벌리고 먹고 살라고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나가서 먹고 사는 노력하는데 임무를 주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업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관리비 통장의 모든 지출이 중단되면서 임금 지급도 끊겼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관리업체가 대신 밀렸던 임금을 지급했는데 최근 3개월은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신용카드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행이나 받을까 해결할까 한데 이게 너무나 오래가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가고 막 사람이 지칠 정도로 해요. 우리는 마냥 기다렸지 혹시나 해결될까 이래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급여를 못 받아가지고 생활이 엄청 궁핍해요. 될 수 있으면 이 입대위나 이 관리사무실 업체에서 빨리 해결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현재 49명의 체불된 임금은 모두 약 2억 5,600만 원에 달합니다.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관계당국이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의거해서 뭐 도급인 그 외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다 묶여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 의무를 지어야 이 문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양측의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붙은 글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각종 단지 공사에 쓰인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해 말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이미 해지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관리업체 측은 회장의 주장은 모두 개인적이며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문구로 반박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신청한 진정은 가능한 25일 이내에 답변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기댈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다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어느 지역이나 이 상수도 등의 누수가 장기간 발생하면 지하 공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동구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누수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싱크홀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도로의 한 맨홀.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상수도에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해당 센서는 감지한 소음 데이터를 구청 PC로 보냅니다. 여기서 구청 지하공간 누수 진단 시스템에 의해 소음이 진동으로 변환돼 이상 유무를 실시간 감지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30곳에 이 같은 센서를 설치한 지는 한 달가량. 초과 기준엔 50bpm을 넘긴 곳이 4곳, 위험 단계에 노출된 곳은 11곳입니다. 성동구가 지하공간 누수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싱크홀 등 다양한 도로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누수 의심 지역의 맨홀에 첨단 센서를 부착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3G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관제실이나 모바일 등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누수가 의심되면 해당 지역을 정밀 탐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합니다. 민원 등으로 우선 순위 대상 지역을 선정해 2개월 단위로 설치 장소를 변경합니다. 구는 향후 상수도뿐 아니라 철도 구조물, 지하수 유입로 등 점진적으로 다양한 지하 매설물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공원으로 산책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이 공원 곳곳에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 산책 중에 이 반려견이 주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보도됐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견주가 주의할 사항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성동구에서는 반려견 산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지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성동구에서 반려견 산책 교육을 왜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번 교육을 시작한 건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산책할 때 지켜야 할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주민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교육 대상은 아무래도 이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가 대상일 텐데 이 성동구 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지 교육 대상과 또 교육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교육은 4기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1기는 4월 20일, 2기는 22일이었습니다. 3, 4기는 5월 중에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성동구 주민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고 반려견 보호자입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 봐 짚어드리자면 강아지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실습 교육을 할 때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려견 보호자가 동시에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취재 현장에서 보신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론 교육은 동영상 강의인데 신청자에게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필요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습 교육입니다. 실습 장소는 중랑천변 성동구 반려견 함께 쉼터와 산책로입니다. 실습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한 곳에 모여서 먼저 안전교육을 한 후에 산책용품 체크를 합니다. 이어서 산책 매너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이 산책 매너 교육과 또 개별 코칭은 실습 교육으로 이뤄졌다는 얘기인데 이 실습 교육이 좀 이색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습 교육이 진행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반려견 쉼터를 출발해서 살고지 다리까지 산책로를 따라서 실습했습니다. 산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천히 걷기를 먼저 했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보다 앞서서 걷는 것이 일반적인 산책 형태인데 교육에서는 반려견이 보호자 옆에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본 훈련에 이어서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에 반려견이 산책 매너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반한 보조 강사가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통신원께서 직접 실습 교육을 취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집에서도 16년간 반려견을 길렀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좀 귀엽긴 한데 성깔이 있어서 산책 나갔을 때 사람들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반려견 산책 교육을 받았다면 즐거운 산책을 다녔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분들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나서 매우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끝으로 이번 반려견 산책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지요? 네, 성동구는 중랑천변에 반려견 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관계자 공무원이 교육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중에서도 교육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성동구는 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구에 위치한 국립정동극장이 재정 문제로 폐관위기에 빠졌던 이 세실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을 관람해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세실극장이 2차 제작극장으로 정비되면서 창작 작품의 무대 검증 극장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이 오는 7월부터 세실극장을 운영합니다.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연극인 회관으로 사용됐으며 우리나라 현대 연극을 이끌었던 장소입니다. 서울연극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지만 재정 등의 문제로 폐관 위기에 봉착해왔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은 세실극장을 2차 제작극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실극장이 창작 핵심 기지 역할을 하면서 우수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상업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향후 세실극장에서는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 작품들의 실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작품을 추천하는 동시에 열린 공개 모집을 통해 상시적인 극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은 연극 분야, 그리고 뮤지컬 분야, 전통 분야, 그리고 무용 분야의 핵심 창작 기지가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좀 자유롭게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립정동극장은 오는 8월까지 운영되고 현 부지는 10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국립정동극장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되며 내부 공연장과 세실극장이 함께 운영됩니다. 국립정동극장이 재건축을 마치면 중극장과 소극장을 합쳐 총 930석 규모의 극장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노원구의 한 의료 협동조합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이른바 서로 돌보는 마을 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3년 일몰제 사업으로 중단될 위기였던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노원구 정책으로 반영돼 어르신 휴센터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노원구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행한 서로 돌보는 마을 사업의 모습입니다. 주요 대상은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행정제도권 밖의 홀몸 어르신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3년간 걷기 운동 같은 육체적 활동이나 동화책 읽기 등의 취미를 함께 했습니다. 그 사이 모두는 친구가 됐고 식사는 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들은 이미 멀어져요. 이제 늙으니까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친구들은 만나면 웃기고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서로 돌보는 마을 사업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해오던 사업이 지난해에는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중단될 위기였는데 소식을 접한 노원구가 이를 구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사업의 이름도 노원구의 주요 정책인 아이 휴센터에서 따온 어르신 휴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7단지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 살리자,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파격적으로 해서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 어르신 휴센터는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와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에서 운영됩니다. 두 곳의 예산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 임대비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나도 누군가의 돌봄, 그리고 서로가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좀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뉴스에 나갔다라는 것들이 저희 활동에 대해서 신뢰감을 줬던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된 어르신 휴센터. 노원구와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의 예산 확보 방안 등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옷 정리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리하다 보면 입지 않는 옷은 의류함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옷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헌옷으로 소품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인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비움이 경제다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던 셔츠를 펼쳐 재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로, 세로 길이에 맞춰 재단한 옷감을 재봉틀 바느질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에코백과 쿠션을 완성합니다. 네, 집에 있는 블라우스를 가지고 와서요. 그 쿠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니 성취감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다른 것도 이제 활용해갖고 만들 생각이에요. 의류 수거함에 가려던 옷으로 새로운 소품이 탄생한 겁니다. 셔츠 앞면과 뒷면을 재단하고 기존의 단추를 활용해 작은 등받이를 제작합니다. 셔츠 한 장으로 재단과 바느질만 하면 무려 3가지 이상의 소품이 완성됩니다. 셔츠 하나로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소매로 텀블러 파우치를 만들 수도 있고, 몸판으로는 쿠션 커버, 그리고 소매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양쪽 소매를 사용해서 끝에 팔뚝 부분에 고무줄만 넣어주면 팔 토시로도 쓸 수가 있죠. 이처럼 헌옷과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재활용해 소품을 만드는 재봉틀 수업은 기후환경 위기에 맞춰 헌옷 쓰레기를 줄이고자 기획됐습니다. 버려진 옷을 폐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부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리폼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이제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천들 사실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이제 그 천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면
그러면 우리 지구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기술을 배우면 가정에서도 차후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헌옷을 활용한 소품은 물론 삼배 수세미와 헝겊행주 등 주부들의 자원순환 아이디어가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였던 비운의 천재 조각가 권진규. 네, 오늘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삶과 작업들을 회고하는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묘실의 천사는 작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족으로부터 141점의 작품을 수증받았고 올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전시 작품은 총 173점으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르는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전시 구성은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입산, 수행, 피아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우물과 가마를 형상화하여 여러분들이 작가의 아틀리에를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저희가 기증받은 드로잉북을 사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그 안에는 권진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글이나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넘겨서 보면서 작가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시작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랜만에 야외 활동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 사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 공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5월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될 텐데요. 무관심으로 지나치기보다는 어떤 인물이 우리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됐는지 한 번쯤은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유권자의 도리이겠죠.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